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보수가 없어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수의 위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은 어디로 갔느냐,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학 최후의 광경이라는 기가 막힌 글이 있어요. 20세기 후반에 나온 최고의 인문학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읽기가 힘들어요. 저같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이게 무슨 소리지? 설명도 없고 주도 없어요. 그러나 기가 막힌 글이에요. 이 참 읽다가 그러니까 뭐 페이지는 한 3, 40페이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글이지만 단숨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읽다가 책을 놓고 하고 한참 생각을 하게 되고, 아유 정말 그 소주 한잔 마셔가면서 읽어야 할 글이지 그냥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강화학 최후의 광경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진짜 보수가 어떻게 사라져갔는가에 대한 장엄한 장송곡이라고 해야 할까, 서사라고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그 강화학 최후의 광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창, 명미당 이건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얘기를 자세히 하다가는 이거 뭐 한 3시간 걸릴 테니까 좀 짧게. 하여튼 원래 개화파가 됐어야 할 그런 자질과 성향을 가진 분인데, 할아버지가 병인 양육 때 자결을 합니다. 이것도 참 기막힌 얘기예요. 그 할아버지가 왜 자결을 하느냐? 아니, 유서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강화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이게 조선이라는, 해서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섬이 함락되고 이 상황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이분이 벼슬이 이조판서를 지낸 분인데 강화도에서는 제일 어른으로 대접을 받고 있던 거죠. 76살이었어요. 그때 76이면 지금 90 노인, 90보다 더 넘은 걸 겁니다. 그런 그 노인인데, 이제, 야, 그럼 안 되겠다. 나라도 죽어야겠다. 그리고 자결을 결심해요. 이질에 걸려서 이제 그 운신을 못하던 몸이었는데, 그래서 하인들 불러갖고, 그때 이제 옛날 일이니까, 다 조상님 산소에 가서 성묘하고, 하직하고, 삼형제인데, 그 바로 밑에 동생한테는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 지금으로 치면 자살 강요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막내 동생한테는 너는 남아서 집안을 지켜라.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 3통을 써서 뭐 나라에다 한 통 바치고 아오에한테 한 통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막내 손자한테다가 편지를 쓰다가 그거는 약기운이 퍼져갖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그 세상을 떴다고 그래요.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본 게 이건창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죽는. 이건창은 조선 500년 최고의 신동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분입니다. 조선 전기의 최고 신동이 김시숙이라면 조선 후기는 이건창이에요. 15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급제를 그 무렵에 뭘 했냐면은 개화 사상에 관심을 갖고 그 유명한 개화파인 강인에게 신문물을 많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집안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개화파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보수주의예요. 그 명성황의 대원군 쪽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명성황후하고 사이가 나빴습니다. 근데 명성황후가 그 일본 놈들에게 그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민씨 척족들이고 뭐고 다 겁에 질려서 있을 때 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제일 먼저 상소를 올린 분이 저분이에요. 아주 기계가 대단했었던 분이고, 고종하고 동갑이에요. 고종하고 동갑인데 고종이 이건창을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 이건창을 써먹었냐면은 지방관을 임명할 때 너 이제 까불면은 이건창 보낸다. 안행어사로 가서 그냥 사또가 아니라 관찰사, 도지사를 파직시키는 분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고생도 많이 했죠. 그 이건창이는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어서 저렇게 쓸쓸히 묻혀 있습니다. 이건창의 무덤인데,
저기에 이 매천 황현이 이제 친구인데, 그 매천 황현도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려고 작심을 하고서 죽을 작정을 하고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이건창의 무덤에 왔었어요. 그래서 천리길을 걸어서 그 이건창 무덤에 와서 거기서 시를 남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너 거기 혼자 누워 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넌 살아있을 때도 혼자 했다. 기막힌 시를 남겨놓고 이제 떠나갑니다. 이 황현은 왜 죽으려고 했느냐?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했는데 황현의 걱정은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비를 키운 나라인데, 나라가 망할 때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이거 쪽팔려서 어떡하느냐. 참 희한한 일이죠. 황현은 벼슬을 살질 않았어요. 과거 시험에 상원시라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상원진사할 때. 거기서 장원을 했는데, 이거 시골놈이네 하고 그 2등으로 내려버렸어요. 원래 성적은 1등인데. 그랬더니, 이런, 이런 나라에서는 벼슬 안 해. 뭐 이제 하고서 평생을 국록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할 때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선비를 키운 나라에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고 절명시라고 아주 유명한 시죠. 가을 밤에 그 책을 읽다가 가을 밤에 나라가 망할 때가 가을이었으니까 책을 덮고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니, 역사를 돌이켜 보니 참 지식인 노릇하기 힘들구나. 지식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책임을 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자결을 결심합니다. 자결을 결심하는데 참 안타깝죠. 내가 꼭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술잔에 아편을 타갖고 이걸 하는데, 이걸 원샷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아니지 했다가 다시 내려놓고. 절명시는 거창하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3번 만에 이제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상대로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쉽지 않네 그려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 막내 동생이, 형은 언제 죽었냐면은 1910년 나라 망할 때 죽었죠. 근데 동생은 또 그 형의 죽음을 지켜본 동생은 44년 1월인가 뭐 44년에 자결을 해요. 우물에 뛰어들어서 창씨개명을 강요당할 때. 그래서 형제분이 그 나라가 망하는 것과 해방을 그렇게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장식을 했는데, 그 강학 최후의 광경에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 그 누대의 명가들이 어떻게 몰락해 갔는가. 여긴 이건방 선생이죠. 그 위당 정인보 선생의 스승인데, 뭐 이렇게 내려오던 강화학의 길보, 그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장엄한 몰락. 이 대가 때 영감님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가족들이 말려서 못하고, 그러다가 그 60 노인들이, 지금 60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60이면 정말 상노인이거든요. 60 노인들이 그 망명길을 떠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도착했을 때 보면 동상에 걸려서 다리가 썩은 무 같았다. 두 다리가. 그래서 겨우겨우 만주에 돌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돌아가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떤 분들이 풍토병에 걸리고 뭐하고 고생하고 한국에 있으면 호의호식했을 그런 양반들이 그렇게 떠나와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관을 살 돈이 없어서 그 만주의 농민들, 그 가난한 이민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널빤지 아주 얇은 관을 해서 그 운구를 해서 뭐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 고향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정인보 선생 같은 분이 이 경성역, 지금 서울역이죠. 거기 나가서 그 운구를 받는데, 그 이제 관을 땅에다 내려놓을 때 하는 탕탕 하는 소리가 이제 정말 이 가슴을 쳤다고 그러죠. 그게 아마 한국의 진짜 보수, 적어도 그 자기가 살던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보수들이 몰락해가는 광경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분이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라고 얘기되는
이혜영 선생입니다. 근데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뭐 자식들 군대 보내고 뭐 하고 한 거. 그건 뭐냐면은 귀족 제도 하에서 그 귀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진다. 지도자로 나라가 위기 상황일 때 우리는 이렇게 앞서 싸운다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망했어요, 나라가. 그 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말 다 버리고 가는 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해버린 체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산악을 여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니까 난 이건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분을 기리는 전시가 2번이 있었는데 2014년에 하고 16년, 17년에 했던가? 이제 그 또 한 번 더 크게 저 난이프로 카메라였다는 조그맣게 전시를 했었고 그 민국의 길, 자유의 길은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제 아주 크게 그 전시를 했었는데 둘 다 제가 기획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혜영 선생을 이제 그 좀 다시 그 대중들과 만나게 하는데 이제 뭐 조금 그 약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혜영 육형제가 떠났어요. 육형제가 떠났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이 5째 이시영 하나입니다. 그 망명을 그 주도한 게 이혜영 선생인데 슬라이드가 왜 그냥 넘어가죠? 슬라이드 쇼가 됐나? 설명을 빨리 하라는 얘기 같네요. 이제 그때 갖고 간 40만 원을 뭐 저것도 여러 해가 됐죠. 여러 해 전에 환산했더니 600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600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훨씬 더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도 작았고 그 당시에 또 이분들이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그랬지 실제 처분한 자산의 가액으로 치면은 엄청난 거예요. 이분들이 살던 집이 명동 일대 2,000평이거든요. 명동 일대 그 가옥이 6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동이 지금 뭐 3, 4억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시지가로. 뭐 그러니 아니 공시지가는 그렇게 안 하나? 하여튼 그것만 해도 몇천억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양반이 원래 본가도 거부지만 그 재산이 상당했지만 그 이 집안의 둘째였던 이석영 선생이 그 이유원이라는 그 고종 때의 영의정을 오래 지낸 저 집에 양자로 들어가요. 근데 이유원은 학자로도 유명하지만 이 양반이 무역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았어요.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는데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지도고 이게 경춘고속도로 나기 전에 지도였나? 그런데 이제 그 하여튼 여기 가면은 마석에서 조금 더 지나서 수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오실이라는 곳에 가오 복지라고 돼 있죠. 가오실 대감댁이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데 가오실에서 몇천여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서울까지 오는데 이게 80리예요. 32km.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동대문까지 왔다는 거예요. 동대문 들어서서 남의 땅을 밟았다니까. 다 자기 땅으로. 그러니 구리, 남양주 뭐 해갖고 그 서울 교외에 32km에 뭐 조금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석영은 어떻게 됐냐. 진짜로 문자 그대로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부호가 여기서 이제 나를 찾겠다 하고 이제 압록강을 걷는 거죠. 그래서 세운 게 신흥무관학교예요. 신흥무관학교. 이 신흥무관학교가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키워낸 요람이고, 우리 암살 영화에서 보면은 왜 석사포 조진웅 씨가 나와서 뭐 낙엽에 떨어지기 전에 뭐 이제 좀 재밌게 대사 있었죠. 근데 실은 거기 김원봉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리랑의 김산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여기
입대시킬 때 말이죠. 이회영 일가가 집에서 부리던 종들도 데리고 갔거든요. 만주 가서 해방시켜줬어요. 원래 또 원래 해방시켜줬는데 종들이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 무관학교 만들어 놓고 학생들 모집할 때 그 종들도 입기를 시켜요. 그 종들 뒷바라지를 누가 해줍니까? 영하 30도 칼바람 맞으면서 조선 최고의 명문가거든요. 이회영의 며느리가 고종의 조카 딸이에요. 저 집안은 대대로 정성을 지는 그 명문가인데, 아니 집에서 부리던 종들이나 그 옛날 신분제로 따지면 천민들, 그런 사람들 동군에 입대했을 때 밥 짓고 빨래하는 일 마다하지 않았었던 게 저런 부분들이죠. 이제 이회영 선생이 그다음에 그 고종 황제 돌아가시니까 돌아보지 않고, 아마 고종 황제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민주공화제의 사상이 널리 퍼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 영친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제 민국으로 가면서, 거기서도 임시정부의 이회영 선생이 잠깐 참여하세요. 잠깐 참여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파벌투쟁밖에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정부라고 해놓으니까 관직을 임명하잖아요. 그걸로 벌써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그래서 북경으로 가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이죠. 훨씬 더 근본적인 거. 여기서 이제 조선 최고의 부호가 이 문간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가난했고, 그다음에 딸하고 손녀를 며칠 상관으로 불행 다 잃어버리는 성홍열이 돌아와서 그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회영 선생의 제자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근데 저 때 마침 북경에 계셔갖고 저 장례를 우리 할아버지가 치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이회영 선생 집안하고는 오랜 좀 교류가 있었던 집안이라서 그런 얘기들 좀 전해 듣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대단히 가슴 아프죠. 근데 저 영감님이 사실은 윤봉길 의사 의거 그때 두 팀이 있었던 거예요. 한 팀은 백범 선생 쪽이고, 또 한 팀이 이제 이 윤봉길 의사, 이혜영 선생 쪽, 아나키스트 쪽에서 백정기 의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 지난 시간에 사진 아마 봤을 겁니다. 그 백정기 의사를 이제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관동군 사령과 무도를 죽일 계획을 품었었던 듯 해요. 내가 만주로 가겠다. 근데 그게 비밀이 누설돼서 여기 대전 수상경찰서에 체포가 됐습니다. 여순 감옥에서 불행하게 돌아가셨죠. 이게 이제 기사에는 대전경찰서라고 했는데 실은 여순 감옥이었고요. 이제 그러고 이게 돌아오시는 길인데, 여기 한국은 아니고 상해예요. 상해에 내렸을 때 백범 선생이 있고, 여기 이제 백범 선생 돌아오고, 여기 이종찬 국정원장 지냈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 임시정부 건립추진위원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우리 독립운동 가문의 원로고, 이 시절의 뒷얘기를 제일 잘 알고 계신. 그러니까 유무력부터 이런 어른들을 뵙고 집안 자체가 이제 독립운동 가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시영 선생, 육형제 중에서 딱 한 분 살아서 돌아오시는 길에 상해에서 내려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